네,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미국 폭격기를 격추하겠다며 말폭탄을 던졌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무기를 협상 대상으로 한 어떤 대화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말폭탄을 던지며 긴장 국면을 끌어올렸던 리용호 외무상이 또다시 트럼프 비난에 나섰습니다. 리 외무상은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전쟁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며 우리 주민과 군대는 미국과 말이 아닌 불벼락으로 단판을 지을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도 우리 전략군이 침략국 미국을 징벌 없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이 북한을 향한 선전포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리 외무상은 북미 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핵무기가 협상 대상이 되는 어떤 대화에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미국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최종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을 향한 공격과 전쟁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추종하며 제재와 압박을 추구하는 한 남북한 관계 개선의 전망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의 B-1B 폭격기 한반도 전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북한 압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은 노동당 창건일인 지난 10일 B-1B 전략 폭격기 2대를 한반도에 출격시켰습니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날아온 B-1B 2대는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2대와 만나 동해와 서해에서 가상 공대지 미사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 소속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B-1B 전개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에 동의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데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여서 해결 입구를 찾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내 상황을 고려해 대북 문제에서 강성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의 지휘 장소였던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북한 군사 옵션에 대한 미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빅딜론을 주장하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만났는데요. 윤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된 주요 일정을 연이어 소화했습니다. 우선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로부터 대북 옵션을 보고받았는데 군사 옵션이 당연히 포함됐다는 분석입니다. One thing the U.S. Army can do, and that is you have got to be ready to ensure that we have military options that our president can employ if needed. 영국 익스프레스는 국방장관의 보고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존 F 케네디 컨퍼런스룸인 이 상황실은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휘했던 곳입니다. 전시에 버금가는 상황에 군사작전을 승인하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외교 거물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나 대북 전략과 관련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는 미중 빅딜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중을 앞두고 모종의 북핵 해법을 제시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President is leaving on a trip through Asia, which I think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트럼프의 대북 군사 옵션 밑그림이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뜨거운 안보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이호령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그리고 장원중 국제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 부장. 북한 노동당 창건일 밤에 이 죽음의 백조가 동해에서 서로 쫙 이렇게 비행을 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특이점 있었죠? 저번하고 조금 달랐죠. 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한테도 B1B라는 이름이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 예. 북한이 매우 무서워하는 미국의 폭격기 중에 하나인 B1B가 저번에는 동쪽에 NLL을 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단독 작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NLL을 넘지는 않았지만 동쪽 서쪽을 다 왔다 갔다 동쪽 갔다가 서쪽까지 갔었고 예. 우리 F-15 비행기가 같이 붙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일까지 합동 작전을 펴서 그리고 사실은 서해안 쪽이 동해안보다 중국과도 가깝기 그렇죠.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를 다 아울렀다는 의미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강한 압박을 북한에 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괌에서 출발을 해서 뭐 일본 근처에 갔을 땐 일본 비행기가 경호를 했다고 하나요? 아니면 뭐 옆에 같이 날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F-15K 전투기가 이제 호위를 했는데 한미일 합동 작전. 중국이나 뭐 북한 입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그 좀 특징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달 23일에 그 출격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일이 그 국제 공역 중심으로 작전을 했었고 또 북한의 공대지 미사일이 그 B1B까지 다다를 수 없는 지점에서 그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 그 B1B는 이제 카디즈 우리의 그 방공식별 구역 내로 진입을 해서 작전을 동해서 서쪽으로 작전을 한 것이 지난번과 이제 주요 특징 중에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주로 이제 B1B의 이러한 전략 그 폭격기의 그런 그 등장이 주로 한미연합훈련 때 자주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기간에는 그런 한미연합훈련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러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는 이런 단계에서 B1B가 계속해서 출격을 하고 있다. 2, 3주 간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서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서쪽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를 하는 작전을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용인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북 압박에 있어서 미중 간의 어떤 협력과 공조의 이러한 가능성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 교수님, 이번 작전 뭐 한미일 처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뭐 야간에 이렇게 합동 작전을 전개한 것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3일에 그 은밀히 전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있는 거고요. 또한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단독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걸 9월 달에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그 작전은 합동이라고 하지 않고 연합작전이라고 합니다. 합동작전은 6회 공이 모여서 할 때 합동작전이고요. 이러한 미국의 연합작전 능력까지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지난번과 또 차이가 있고요. 이 점은 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국이 가진 그 전략 자산과 연합작전 능력을 모두 과시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시월리 기설이 고조됐었는데 너희들 도발하지 마라. 우리가 힘으로 응징하겠다는 그러한 전략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 부장, 북한에 뭐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까? 동향이 없었다는 게 특이한 거죠. 사실 저번에도 그렇게 NLL, 물론 공해상이지만 NLL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감지를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맞대응으로 떠야지 정상 아닌가요? 원래는 출격을 해야죠. 근데 그때도 출격을 못했을 뿐 아니라 레이더가 감지도 못한 것 같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었는데 이번에도 대응 출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더 자세한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전력 사정 이런 것 때문에 레이더를 24시간 못 켜놓는 것 같다. 그래서 레이더가 특히 밤에는
북한이 특히 밤에는 야간 작전을 할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전을 못할 뿐 아니라 레이더를 감지하고 대응 출격하는 그런 능력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걸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판단하고 정보를 획득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뼈아플 그 실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거 북한의 방공망 문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무대응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요. 이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제 공군을 반항공 사령부를 이제 통합을 한 거죠. 통합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항공에 대한 나름 방어 시스템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측면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러한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공 방어망 레이더를 24시간 365일 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야간 그 시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또 되느냐 하면 또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그 전에는 B1B가 주로 낮 시간대 진행을 해왔었죠.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이제 주로 야간 비행을 통해서 이러한 북한이 전력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점을 이번에 그런 B1B의 그런 출동을 통해서 야간 비행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북한이 재래식 전력이든 뭐 핵전력이든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곳에 허점이 있는지를 이런 B1B의 출격을 통해서 반증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북한의 리용호가 뭐 힘의 균형을 이뤘다. 우리나라하고 얘기가 아니라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거의 뭐 허풍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 북한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미국의 사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습 출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뭐 미군의 여러 가지 군사 옵션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과 혹시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볼 소지가 많습니다. 이 백악관 상황실이라는 데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중심에는 장군을 앉혀놓고 대통령이 옆에 앉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가운데 앉는구나 했던 그때 공개됐던 그 영상에 나왔던 바로 그 방입니다. 그 방에서 매티스 국방장관,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 옵션이 포함된 것이 유력한 대북 옵션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아주 짧게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상황실에서 그런 보고받았다는 거를 보고받았다. 여러 가지 옵션을 보고받았다. 던포드와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거다만 밝혔는데 이게 사실은 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훈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사 옵션을 보고받았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을지훈련 기간 때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 상황실에 가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북한의 어떠한 그 핵실험이나 이런 거가 있었을 때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황실에서 주재를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이 이번에 그 백악관 상황실에서 그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으로부터 이제 대북 군사 옵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받았다라는 거와 좀 비슷한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은 그만큼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 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북한과 주변 국가들에게 전파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상징적 이미지가 있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 준비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군사력을 투사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북한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러한 비상적인 군사 훈련이 있을 때 시츄에이션 룸, 그 상황실에 가서 보고는 종종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매번 공개하진 않죠.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에게 절대 이 기간에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옵션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올 봄에 지시한 이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새롭게 이렇게 갱신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아마 이번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번 그 B1B 랜스의 전개와 한미일 합동작전의 특징, 그런 것과 함께 앞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키신저 전 국무장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빅딜론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결코 그렇게 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뭐 그런 옵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한반도 통일이라든가 우리가 먼 장래의 한반도 문제를 생각할 때는 북한 지역이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미국으로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중국이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사실 키신저 장관은 과거 미중 관계에 물꼬를 텄고 그렇죠.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빅딜을 통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지역에 대해서 중국의 우선권을 인정해줘라. 대신에 비핵화만은 어떻게든 중국이 하도록 하게 우리가 미중 간의 빅딜을 해야 된다. 이런 이게 미중 빅딜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또 중요한 의미를 지느냐.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적 메시지 중에 하나가 미중 간 빅딜, 중국을 통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백조뿐만이 아니라요, 첨단 핵 잠수함 등이 지금 계속해서 한반도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투싼이 7일 진해항에 입항을 해서 어제 떠났습니다. 아마 한반도 주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이런 핵 잠수함 잠깐 한반도 주변으로 오는 거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요. B1B와 연계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번엔 폭격기에 이어서 이제 잠수함이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두 개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그 은밀성과 긴급성, 그다음에 침투성이 매우 높은 그런 전략 자산이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바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자산으로서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월 10일은 뭐 무사히 넘겼지만요. 긴장의 끈을 절대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NLL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감지를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맞대응으로 떠야지 정상 아닌가요? 원래는 출격을 해야죠. 근데 그때도 출격을 못했을 뿐 아니라 레이더가 감지도 못한 것 같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었는데 이번에도 대응 출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더 자세한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전력 사정 이런 것 때문에 레이더를 24시간 못 켜놓는 것 같다. 그래서 레이더가 북한이 특히 밤에는 야간 작전을 할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전을 못할 뿐 아니라 레이더를 감지하고 대응 출격하는 그런 능력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걸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판단하고 정보를 획득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뼈아플 그 실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거 북한의 방공망 문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무대응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요, 이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제 공군을 반항공 사령부를 이제 통합을 한 거죠. 통합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항공에 대한 나름 방어 시스템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측면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러한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공 방어망 레이더를 24시간 365일 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야간 그 시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또 되느냐 하면 또 이 부분 또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그 전에는 B1B가 주로 낮 시간대 진행을 해왔었죠.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이제 주로 야간 비행을 통해서 이러한 북한이 전력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점을 이번에 그런 B1B의 그런 출동을 통해서 야간 비행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북한이 재래식 전력이든 뭐 핵전력이든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곳에 허점이 있는지를 이런 비원비의 출격을 통해서 반증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북한의 리용호가 뭐 힘의 균형을 이뤘다. 우리나라하고 얘기가 아니라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거의 뭐 허풍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 북한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미국의 사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습 출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뭐 미군의 여러 가지 군사 옵션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과 혹시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볼 소지가 많습니다. 이 백악관 상황실이라는 데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중심에는 장군을 앉혀놓고 대통령이 옆에 앉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가운데 앉는구나 했던 그때 공개됐던 그 영상에 나왔던 바로 그 방입니다. 네,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미국 폭격기를 격추하겠다며 말폭탄을 던졌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무기를 협상 대상으로 한 어떤 대화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말폭탄을 던지며 긴장 국면을 끌어올렸던 리용호 외무상이 또다시 트럼프 비난에 나섰습니다. 리 외무상은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전쟁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며 우리 주민과 군대는 미국과 말이 아닌 불벼락으로 단판을 지을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도 우리 전략군이 침략국 미국을 징벌 없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이 북한을 향한 선전포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리 외무상은 북미 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핵무기가 협상 대상이 되는 어떤 대화에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미국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최종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을 향한 공격과 전쟁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추종하며 제재와 압박을 추구하는 한 남북한 관계 개선의 전망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의 B-1B 폭격기 한반도 전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북한 압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은 노동당 창건일인 지난 10일 B-1B 전략 폭격기 2대를 한반도에 출격시켰습니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날아온 B-1B 2대는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2대와 만나 동해와 서해에서 가상 공대지 미사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의원 외교단 소속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B-1B 전개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에 동의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데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여서 해결 입구를 찾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내 상황을 고려해 대북 문제에서 강성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의 지휘 장소였던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북한 군사 옵션에 대한 미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빅딜론을 주장하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만났는데요. 윤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된 주요 일정을 연이어 소화했습니다. 우선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로부터 대북 옵션을 보고받았는데 군사 옵션이 당연히 포함됐다는 분석입니다. One thing the U.S. Army can do, and that is you have got to be ready to ensure that we have military options that our president can employ if needed. 영국 익스프레스는 국방장관의 보고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존 F 케네디 컨퍼런스룸인 이 상황실은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휘했던 곳입니다. 전시에 버금가는 상황에 군사작전을 승인하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외교 거물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나 대북 전략과 관련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는 미중 빅딜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중을 앞두고 모종의 북핵 해법을 제시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The president is leaving on a trip through Asia, which I think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트럼프의 대북 군사 옵션 밑그림이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뜨거운 안보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이호령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그리고 장원중 국제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 부장. 북한 노동당 창건일 밤에 이 죽음의 백조가 동해에서 서로 쫙 이렇게 비행을 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특이점 있었죠? 저번하고 조금 달랐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한테도 B1B라는 이름이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 북한이 매우 무서워하는 미국의 폭격기 중에 하나인 B1B가 저번에는 동쪽에 NLL을 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단독 작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NLL을 넘지는 않았지만 동쪽 서쪽을 다 왔다 갔다 동쪽 갔다가 서쪽까지 갔었고 우리 F-15 비행기가 같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1까지 합동 작전을 펴서 그리고 사실은 서해안 쪽이 동해안보다 중국과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를 다 아울렀다는 의미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강한 압박을 북한에 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에서 매티스 국방장관,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 옵션이 포함된 것이 유력한 대북 옵션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아주 짧게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상황실에서 그런 보고받았다는 거를 보고받았다. 여러 가지 옵션을 보고받았다. 던포드와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거다만 밝혔는데 이게 사실은 더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 보입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훈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사 옵션을 보고받았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을지훈련 기간 때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 상황실에 가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북한의 어떠한 그 핵실험이나 이런 거가 있었을 때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황실에서 주재를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이 이번에 그 백악관 상황실에서 그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으로부터 이제 대북 군사 옵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받았다라는 거와 좀 비슷한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은 그만큼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 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북한과 주변 국가들에게 전파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상징적 이미지가 있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 준비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군사력을 투사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북한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러한 비상적인 군사 훈련이 있을 때 시츄에이션룸, 그 상황실에 가서 보고는 종종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매번 공개하진 않죠.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에게 절대 이 기간에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옵션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올 봄에 지시한 이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새롭게 이렇게 갱신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아마 이번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번 그 B1B 랜서의 전개와 한미일 합동작전의 특징 그런 것과 함께 앞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키신저 전 국무장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빅딜론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결코 그렇게 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뭐 그런 옵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한반도 통일이라든가 우리가 먼 장래의 한반도 문제를 생각할 때는 북한 지역이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다. 괌에서 출발을 해서 뭐 일본 근처에 갔을 땐 일본 비행기가 경호를 했다고 하나요? 아니면 뭐 옆에 같이 날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F-15K 전투기가 이제 호위를 했는데 한미일 합동작전. 중국이나 뭐 북한 입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그 좀 특징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달 23일에 그 출격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일이 그 국제 공역 중심으로 작전을 했었고 또 북한의 공대지 미사일이 그 B1B까지 다다를 수 없는 지점에서 그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 그 B1B는 이제 카디즈 우리의 그 방공식별 구역 내로 진입을 해서 작전을 동해서 서쪽으로 작전을 한 것이 지난번과 이제 주요 특징 중에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주로 이제 B1B의 이러한 전략 그 폭격기의 그런 그 등장이 주로 한미연합훈련 때 자주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기간에는 그런 한미연합훈련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런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는 이런 단계에서 B1B가 계속해서 출격을 하고 있다. 2, 3주 간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서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서쪽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를 하는 작전을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용인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북 압박에 있어서 미중 간의 어떤 협력과 공조의 이러한 가능성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 교수님, 이번 작전 뭐 한미일 처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뭐 야간에 이렇게 합동 작전을 전개한 것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3일에 그 은밀히 전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있는 거고요. 또한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단독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걸 9월 달에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그 작전은 합동이라고 하지 않고 연합작전이라고 합니다. 합동작전은 6회 공이 모여서 할 때 합동작전이고요. 이러한 미국의 연합작전 능력까지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지난번과 또 차이가 있고요. 이 점은 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국이 가진 그 전략 자산과 연합작전 능력을 모두 과시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시월리 기설이 고조됐었는데 너희들 도발하지 마라. 우리가 힘으로 응징하겠다는 그러한 전략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 부장, 북한에 뭐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까? 동향이 없었다는 게 특이한 거죠. 사실 저번에도 그렇게 NLL 물론 공해상이